네, 오늘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전국 3,565곳의 투표소에서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모두 자당의 승리를 자신하며 사전선거 투표 동료에 나섰습니다. 네, 한편 의정 갈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전공희 대표가 만났지만 해법은 여전히 안개 속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하단에도 나가고 있는데요. 10시를 기준으로 전국 3.6%의 사전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총선 지금 이 시각과 비교했을 때 1.1%포인트가 이제 앞선 사전투표율인데요. 최종 집계까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지난 총선보다는 조금 빠른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 분께서는 투표를 오늘 하시고 오셨을까요? 저는 게을러가지고 아직 못했어요. 아직 못 하셨고요. 네, 저도 아직은 안 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사전 투표 음모론은 전혀 믿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나 본투표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좀 더 때문에 지켜보겠다. 평소에는 어지간하면 본투표를 하는 편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본투표 날에 투표를 한다는 보장이 없으신 분들은 사전 투표를 또 애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변호사님도 본투표에 참여하실 의향이신지요? 저는 그냥 시간 되면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세요? 두 분께서는 일단 이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는 어느 정도 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인데 어떻게 지난번보다 좀 높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요? 제 생각에는 21대 때보다는 확실히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선 때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사전 투표가 갈수록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도 사전 투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김수민 평론가가 말씀하셨지만 사전 투표 음모론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난번은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권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주로 이런 음모론이 여당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당에서 지금 선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음모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보수층 특히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투표를 많이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는데 아무래도 젊은이들도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투표를 하려면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그중에서 가장 본인이 편한 그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사전 투표율은 이전보다 높아질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당, 여당 모두 사전 투표율을 굉장히 또 독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네, 저는 사전 투표의 비중 자체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어느 정도 올랐다고 해서 그게 본투표율도 그만큼 오른다 이런 보장은 사실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도 높을 거다 낮을 거다 이것을 관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근데 적어도 전체 투표자 중에 사전 투표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올라갈 거다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전체 투표자의 47.9%가 사전 투표를 했고요. 그리고 같은 해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40.51%의 투표자가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사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워낙에 많은 분야의 선거를 치르고 또 후보에 대한 숙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죠. 근데 총선은 이제 지방선거보다는 그런 후보에 대한 숙지도가 높은 편이고 대선보다는 낮은 편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전체 투표자의 한 45% 정도? 이 정도는 이제 사전투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이 사전투표율을 통해서 본투표율도 어느 정도는 또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양당에서 독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낙장불입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사전투표 때 투표함에다가 용지를 넣어버리면 다시 투표할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들 입장에서도 사실 선거 막판에도 어떤 악재가 불거질지 이런 것들을 어느 당이든 간에 함부로 장담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전에 지지층을 독려해서 득표로 이어지도록 미리 만들어버리면 사실 이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미 본인은 선택을 끝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평소 이제 알고 지내던 사람들한테 투표 안 하셨으면 해라라고 독려하는 이런 이제 확실하게 조직된 지지층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전투표는 정당 입장에서는 독려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여야 대표도 모두 사전 투표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가 위치한 이 신촌동에서 투표를 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부 지역의 대표적인 격전지죠. 이제 대전 중구를 찾아서 투표를 했는데
각각의 장소가 갖는 의미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김준혁 그 후보에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굳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버려두고 그 이대가 있는 신촌까지 가서 투표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파급이 커질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곰곰이 따져보면은 김준혁 후보의 이야기는 마치 그 미군이 그 이전에 있었던 일본군과 동격인 거 아니냐. 일본군이 종군 위안부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미군도 성상납을 받았는데 그 성상납한 주체가 어디냐. 우리나라 최고의 그 유명한 그 최고로 오래된 그런 대학 그 여대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동문들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신촌에서 사전 투표를 한 것 같고요. 반대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전 중구로 갔었잖아요. 그런데 대전 중구가 뭐 여기 그 대전에는 뭐 카이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R&D 관련된 그런 그 이슈들도 있지만 그 중구에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누구냐면 황운하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황운하 의원이 저쪽 조국 혁신당으로 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21대 때 황운하 의원하고 같이 경쟁했던 후보가 이은건 후보인데 그때 이은건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중구에서 구청장도 했었고 황운하 후보하고 차이가 굉장히 그 당 21대 기준으로도 큰 차이가 안 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이재명 대표는 대전 중구를 선택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 대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했을 것 같거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대학교 중에서 이화여대를 택한 거는 아무래도 김준혁 후보에 관한 논란을 겨냥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고요. 근데 이화여대가 아니었더라도 대학가에서 투표할 생각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2030 세대에서 제법 선전을 했고 그것이 대선 승리로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2030 세대의 민심 위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이겼던 거에 2030 세대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패배하는 것이 명백한 그런 구도가 돼버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대선 때 찍어주셨던 2030 세대라도 다시 좀 결집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바람을 또 국민의힘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분이 뭐 국민의힘을 대표할 만한 분은 아니겠지만 전 중앙일보 논설위였던 김진 씨 같은 경우 이분 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에서 공천 도전 또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TV 토론 와중에서 이제 20대, 30대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넘어야 될 파고가 되고 있고 이렇다면 이제 막판에 특히 이제 부동층이 많은 2030 세대에게 호소를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투표 장소 선정에 깔려 있는 배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이제 대전을 택했는데 대전은 이제 여러 격전지 중에 하나고 대전에서 이기면 뭐 전국적으로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흔히 할 수 있겠고 또 이 대표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 선화동이라고 하는 대전의 그 쪽에서 사전 투표를 했던데 아마 이제 대전역에서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동네였던 것 이런 것들이 또 반영돼서 그런 투표 장소를 고르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고 또 찾아보니까 대전 중구가 현재는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으로 갔는데 그 전에 선거들을 보니까 민주당 후보가 이긴 적은 또 없는 지역이에요. 대전에서 구도심이고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글쎄요 이렇게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전 중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길 정도면 대전 전역에서 이긴다라고 해도 거의 무방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고려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돼서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곤 있습니다만은 이제 본 투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여러 이슈와 현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지켜보시는 유권자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표심을 이제 가를 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좀 해소될지 합의가 될지 이 부분인데. 일단 어제 대통령과 전공희 대표가 만났어요.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 이렇게 합의가 된 건 아닙니다만 이 만남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전공희 대표하고 일단 만난 거는 저는 의미는 있는 만남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전공희 대표 측에서는 좀 앞으로 비관적인 전망들도 나오더라고요. 한국 의료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런 만남 한 번으로 뭐가 해결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대통령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총선을 앞두고 어떤 성과, 작은 성과라도 내보려고 억지로 노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늦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총선이나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냉정하게 계산을 한다면
작년 초반이라든지 이 정도부터 출발을 본격적으로 했었어야 될 일입니다. 그 사이에 논란도 좀 거칠 만큼 거치고 여러 검증들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많은 시기가 늦었고 또 정부와 여당 간의 역할 분담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여당에서도 100몇 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중에 몇 명은 대통령실이나 정부하고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의사단체하고 접촉도 하고 그런 수순을 밟아서 이제 대표가 그럼 중재를 한번 서보겠다 하고 또 국민의힘도 그냥 중재만 서는 게 아니라 안을 뭐 몇백 명이나 혹은 뭐 1000명이라든지 이런 안을 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수순들을 다 밟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총선 전에 억지로 어떻게 가닥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이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총선 판세에는 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셨을 때요? 일단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게 제가 봤을 때도 맞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 어제 대통령이 전공의 대표를 만났지만 합의점이 도출이 되지는 않았죠. 하지만은 일단은 만난 거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만났을 때 뭐 20분, 30분 차담한 게 아니고 2시간 넘게 140분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앞으로도 전공의들 포함해가지고 그 뭐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단 대표가 뭐라고 그 SNS에 올렸느냐.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편하고 불안한 게 사실이지만 그런데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의사들도 좀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단적으로 어떤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정부는 의사를 못 이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안에서 의사 집단은 초법적이고 초정부적인 그러한 어떤 뭐 귀족과 같은 그런 집단인가 이런 반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금 같은 그 스탠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총선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이 사전투표 하루 전에 여야 대표의 유세도 뜨거웠습니다.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격전지인 수도권을 돌면서 2조 심판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민주당 후보 논란도 계속해서 직격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 조국같이 살아왔느냐? 이재명같이 살아왔느냐? 국회의장에 가서 이렇게 대답해 줍시다. 우리는 너희들같이 살지 않았다고. 이대생들이 성상납을 했다라고 하는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국회로 갈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치료를 받아야 될 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격전지인 수도권 유세를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2조 심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 대한 심판론을 강조하면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계속해서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직격하고 있거든요. 아까 유세 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 야당 인사들을 가리켜서 국회로 갈 뿐이 아니다, 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발언은 환자 폄하 발언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나쁜 것, 악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어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일단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이제 연대 임금제를 둘러싸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각기 다른 의견을 피력을 했던데 좀 암담하다고 느껴진 것이 두 분 다 굉장히 무지한 말씀을 하셔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어떤 공약을 냈냐면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억제를 하면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연대 임금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쪽에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을 챙겨줘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세금 혜택을 주고 싶으면 대기업 임금의 인상을 억제한 거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이익을 이전을 했는가,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했는가, 이걸 확인하고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대기업 임금 인상 억제는 자율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웨덴 같은 경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어떤 자율적인 그리고 노사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또 같이 깔려서 된 거지 그냥 임금 인상 억제 이게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연대 임금제라고 얘기를 하는 조국 대표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임금 얘기를 하는 것인지 굉장히 의아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사회주의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자본주의적인 공약을 조국 혁신당에 낸 거예요. 그걸 또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개념은 도대체 무엇인가? 서유럽이나 북유럽 같으면 조국 대표 같은 분은 진보로 취급을 못 받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합리적 보수로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게 상당히 안담한 사실이었고 두 분의 공통점이 여기서 드러나요. 이 두 분은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 출발한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검찰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들만의 리그에서 출발한 정치인들이고 공교롭게도 자녀들도 입시 관련한 의혹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런 공통점, 우리나라 정치가 철저하게 상층 위주로 굴러가고 있다는 것만 다시 보여준 그런 해프닝에 가까운 논쟁이었다고 봅니다. 예, 반론 듣겠습니다. 반론이라고 할 게 아니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다 하는 게 조국 혁신당의 그 공약이라고 하는 걸 저 보다 저런 건 처음 봤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정권에 있었던 소득주도 성장이 변형된 괴물과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닌가. 정책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누가 저부터 포함해가지고 월급 깎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국 대표 말대로 한다라고 하면 현대자동차 노조가 스스로 월급을 깎겠습니까? 현대중공업이 깎겠습니까? 그러면은 파업 안 하겠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해야죠.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조국 대표가 대표로 있는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이 누굽니까? 박은정 변호사잖아요. 박은정 이종근 부부가 지난 9개월 동안 1년도 아닙니다. 9개월 동안 41억이 넘는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그 월급으로 따지면요. 4억 5천만 원도 넘어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1번부터 10번까지 조금 전에 김수인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 변호사, 교수, 의사, 그다음에 뭐 황운하 같은 그런 고위 공직자, 그다음에 뭐 가수 이런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정당에서 저런 정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게 좀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살고 계신 분들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강조를 했는데 이 와중에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윤 대통령을 연산군에 빗댄 이 발언이 다시 한번 지금 또 불거진 상황이고요.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굉장히 또 공격하는 그런 발언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그 연산군은 뭐 이제 사실 뭐 그런 폭군이 현대에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김준혁 교수의 다른 설화에 비해서는 뭐 크게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김준혁 교수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연산군 이게 아니라 이제 불필요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좀 부풀려서 뭐 이화여대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습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고. 사실 저는 사실 김준혁 후보하고 양문석 후보 문제가 선거에 아주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2004년에 정동영 의장의 어떤 노인 평화 발언 논란이라든지 2012년 총선 때 김용민 후보의 과거 막말 파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크게 논란은 안 되고 있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선거를 좀 클린하게 마무리를 할 필요는 있겠죠. 이런 고민들은 또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국민의힘도 좀 굉장히 아픈 구석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삽시간에 좀 크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대출 과정에서의 뭐 문서의 위조 변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의심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그런데도 이게 그렇게 크게 판세를 뒤흔들고 있지는 않다라는 측면은 아무리 이런 문제가 불거져도 국민의힘에 대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 여론을 이길 수 있는 프레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연달아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런 민주당 악재에 기대 가지고 막판에 역전이라든지 따라잡는 거 이런 것들을 기대해서는 안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 후보들의 논란에 대한 입장 먼저 듣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김준혁 후보가 과연 역사학자가 맞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옛날에 이제 추미애 후보죠, 그 추미애 전 장관이 뭐 소설 쓴다 그런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표도 소설 쓴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는데 오히려 김준혁 후보야말로 역사학에 대한 얄팍한 지식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판타지를 갖다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공이 정조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조가 그렇게 뭐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김문기 처장도 모른다. 그 다음에 그 자기 지역구 뭐 그 재개발 아파트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정조는 머리가 무지무지하게 총명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연산군을 어거지로 윤석열 대통령에 빗대려고 했는데 지금 굳이 따져보면은 연산군에 더 가까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입니까? 전 그것부터가 사실 좀 의심스럽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은 여성계 관련해가지고 최강욱 그 전 의원의 암컷 발언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드디어는 이제 김준혁 후보의 2대 성상납 발언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성계 측의 그 여성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거기에다가 양문석 후보는 지금 국회의원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누가 봐도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명백한 사기 대출, 사기 범죄의 그 사기 범죄 혐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나와가지고 사과한 척하더니 어제는 목소리 높여가지고 뭐 누구는 깨끗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한테 돌을 먼저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제가 봤을 때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양문석 후보도 그렇고 공영훈 후보도 그렇고 이런 식의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은 앞으로 다음 주 수요일 날 본투표할 때까지 어떤 민심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오늘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오전에 한 인터뷰를 보니까 뭐 공천 취소라던가 잦은 사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입장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적극적인 대응은 필요가 없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더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김준혁 후보보다는 저는 양문석 후보 쪽을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준혁 후보는 이제 과거에 잘못된 발언에 대한 어떤 수습의 여지라든지 기회 이런 것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더 지켜볼 수도 있다고 치는데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객관적인 검증의 절차들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제 사업도 하지 않는 사람이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딸이었다라고 하는 부분. 최근에 정치판을 위성 정당이 굉장히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런 대출은 위성 대출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나치게 선거 판세만 분석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뚜렷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정권 심판 여론이 굉장히 높은데 국민들의 상당수는 또 이런 여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론조사에서도 몇 차례 드러난 건데 여당과 제1야당을 다 심판하고 싶다는 국민들이 제법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제3의 선택을 못하고 계세요. 선거제도의 문제도 있고 제3세력도 부진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만 골라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다수가 정권 심판을 고르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깔려있는 이면은 뭐냐면 민주당은 선거 끝나고 두고 보자라는 게 여기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선거도 중요하지만 선거 이후의 민주당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좀 여러 가지 뭐 후보자의 어떤 거취를 떠나서 뭐 그대로 두든 사퇴를 시키든 이걸 떠나서 어떤 방향이든 간에 굉장히 이제 성의를 갖춰서 해명을 하고 또 수습을 하거나 이런 것들 보완을 하고 이런 조치들을 남은 선거 기간에 충실하게 보여줘서 우리가 많은 의석을 차지해도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큼은 어쨌든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 이거는 이제 원론적으로 느슨하게라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러 목소리가 있는데도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죠. 첫 번째, 그 김준혁 후보가 조금 전에 김수민 평론가 말씀과는 반대로 제 생각에는 상당히 지금 민심에 그 나쁜 영향을, 악 영향을 갖다 미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를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요. 그 지역에 후보가 단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김준혁 후보가 사퇴한다라고 하면은 이수정 후보가 당선되는 게 되니까 그게 싫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런데 많은 유권자들은 어떻게 그 의심을 하느냐? 김준혁 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런 책도 쓰고 심지어 작년 그 2021년 12월에 생각까지 찾아가가지고 그냥 서 있는 멀쩡한 소나무 보고 이 소나무가 길을 갖다가 준다 이렇게까지 찬양했던 사람 아닙니까? 소나무가 그런 길을 줬으면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선도 안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찬양을 해야 거의 뭐 그냥 민주 존엄같이 찬양을 해줘야 공천도 받고 그다음에 내쳐지지도 않는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정도 더 생각을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마음은 좀 그 생각은 좀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민주당은 범야권 200석에 대해서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양문석, 김준혁 다
본인들 지역구에서는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당선되는 대신에 수도권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몇 석이 더 날아갈 것이냐, 그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양문석, 김준혁, 근데 사퇴하면 두 사람은 당연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두 석을 갖다 날리는 거고, 세종시까지 합치면 3석이 날아가는 거니까 지금 200석에 생각하고 있을 때 그 한 석 한 석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소탐 대실이란 말이 이번에 적용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말씀하신 어떤 과거의 부분들이 공천 과정에 영향을 주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 이제 개인적인 이제 얘기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강조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편 이재명 대표 연이틀 험지 PK 지역 유세에 나섰는데요. 부산 수영구 유세 현장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해찬 후보와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현장 영상 함께 보시죠. 부산은 민주화의 성지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언제나 맨 선두에서 나라를 구해온 지역 아닙니까?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계신 분 아니십니까? 이번에도 그 자부심으로 나라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조명현에게 사과하라! 참 못됐네. 이런 거를 선거 방해죄라고 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틀 연속 야당 험지인 PK 유세에 나선 이재명 대표. 위기 때마다 부산이 나라를 구했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탄핵이나 정권 심판이라는 단어 대신엔 이 정권 견제로 발언 수위를 조절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여권 지지세를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다라고 하면 낙동강 벨트입니다. 이제 벨트가 제가 봤을 때 한강 벨트도 있고 반도체 벨트도 있고, 그런데 부산 부울경의 낙동강 벨트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여당 입장에선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낙동강 벨트는 그야말로 초접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갈려질 지역구가 뭐 수두룩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얻은 그 부울경 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7석이었어요. 그런데 그 7석을 과연 처음에는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연초에 이재명 대표 뭐 헬기 논란이 있고 그랬을 때에는 부울경에서 한두 석이라도 건질 수 있을까? 그랬었는데 지금은 두 자릿수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귀한 시간인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4월 9일에도 그 재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유세할 수 있는 시간이 그 다른 여당 대표 한동훈 대표에 비해서는 오히려 하루가 적다라고 할 것인데, 그 시간을 굳이 빼가지고 이틀씩이나 저 부산 지역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그 부울경 지역 낙동강 벨트를 이번 총선에 아주 중요한 격전지이자 하나의 바로메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PK 지역 낙동강 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양당에 상당히 큰 의미를 갖지 않겠습니까? 네, 낙동강 벨트는 정말 민심을 좀 쉽게 알기는 어려운 지역이겠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사실 4년 전 총선이 민주당한테 더 힘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민주당한테 좋았지만 낙동강 벨트를 포함해서 영남 지역은 민주당한테 힘든 총선이었어요, 4년 전에. 왜냐하면 그 당시 여당이 민주당이었었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울경 지역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K 지역의 스윙보터, 부동층이라든지 이쪽 분들이 민주당을 오히려 좀 견제의 대상으로 보고 국민의힘 쪽으로 표를 주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선거는 아니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은 여야가 또 바뀌었고 정권 심판 표심이 부산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심지어 낙동강 벨트 아닌 지역까지도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부산 지역,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영남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오히려 충청도라든지 이런 지역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여야 간의 어떤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됐거든요. 충분히 해볼 만한 지역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발언 수위들도 사실 이건 가정형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긴 했지만 탄핵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마저도 지금 잘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선거 막판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다소 불만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투표자로 조직을 해야 되는 이 과제에서 너무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일단은 정권을 견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느슨한 틀을 제시를 하고 여기에 다들 올라타시라라고 하는 정권 부정평가층을 남김없이 모으는 이런 이제 언수를 구사하는 것이 또 선거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어제자 영상에서 보시면 그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사과하라라고 이제 강하게 목소리를 낸 장면을 저희가 짧게 좀 보여드렸는데요. 저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부산 수영 같은 경우 이제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해찬 후보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자세히 보면 저기에 누가 있느냐, 조명현 씨가 있어요. 그 예. 제보자, 공익 제보자.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껄끄럽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영구 입장, 그 부산 저 지역구는 민주당 쪽에서 이길 수가 없는 지역구였는데 그런데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와주는 바람에 지금 민주당 후보가 유동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국민의힘의 정현욱 후보는 사퇴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장해찬 후보가 버텨주느냐 사퇴하느냐에 따라서 저 그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당선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반가운 그 장해찬 후보가 왔으니까 무슨 말을 한들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이재명 대표는 뭐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선거방해죄 우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분은 좋고 흡족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3파전으로 갈 것 같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해찬 후보가 굉장히 완강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주 의지가 있다 완주 말씀이시죠? 의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만약에 장해찬 후보가 당선이 되면 모르겠는데 당선이 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정현욱 후보가 당선이 되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장해찬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가 과연 담보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은 좀 의심이 됩니다. 부산 수영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나왔던 장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장해찬 후보 쪽이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인 조명현 씨를 굉장히 부적절하게 동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해찬 후보한테 그리고 국민의힘 전체한테도 제가 묻고 싶은데 조명현 씨가 경기도에서 명목상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 예, 제가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외 협력 업무였어요. 근데 조명현 씨는 본인의 그 책에서 본인이 사모님 의전팀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배임 내지는 국고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국민의힘은 이런 문제는 하나도 짚지 않습니다. 계속 무슨 샴푸 얘기만 하다가 제보자를 이상하게 활용을 해요. 예, 이런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심판할 수 있는 그 법인카드 문제는 이 대표의 악재인 게 명확해요. 그런데도 심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국민의힘 실력 때문에 제보자를 저렇게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짚어야 될 건 분명히 짚는 것이고 제보자도 보호받아야 되는데 저런 현장에 노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적절하게 동원을 했다. 이 점에서 오히려 역풍을 받을 행동을 하고 있고 제보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동원한 싶습니다. 거는 지금 무소속 장해찬 후보라는 점을 네. 좀 정정해서 근데 말씀을 국민의힘의 드려야 될 것 지금까지의 같아요. 태도도 마찬가지고 예, 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제보자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국민의힘도 당 차원에서 제보자와 같이 출판 기념회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근데 제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정확하게 어떤 정보를 입수를 한다든지 그걸 파헤쳐가지고 이재명 대표 쪽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예, 그냥 정치적으로 이거 활용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을 못 건드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장해찬 후보를 통해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장해찬 후보의 거취에 대한 이제 주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뭐 정혁진 변호사의 진단하고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고 장해찬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게 좀 격차가 나서 3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장해찬 후보가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행동을 할까 했을 때 사전투표 끝나고 나서라도 사퇴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한편으로는 상식적으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구속 상태에서 이 광주 서구갑 지역구죠. 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옥중에서 TV 연설로 지지를 호소했거든요.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전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보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송영길 후보가 광주에서 출마를 했는데 당선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민주당 후보였다라고 하면은 당선이
그러면 뭐 당선이 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민주당 공천도 못 받고 자신이 창당해가지고 당 이름도 소나무당인데 그렇게 출마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송영길 후보의 정치적 생명은 이제 거의 다 소멸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구속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 재판 준비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너무 이렇게 되지도 않을 것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존재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전 대표시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식상으로는 소나무 당이라고 하는 작은 당으로 분리돼 있지만 송 전 대표의 여러 행동들이 범민주당의 일각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행동으로 또 해석이 또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민주당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송 전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본인에게 주어진 혐의에 대해서 반박할 것이 있으면 반박하고 해명을 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현재 그냥 이대로 이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본인이 수사받고 처벌받게 생겼기 때문에 보복하려고 그런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고 그러면 민주당한테도 그 부정적 이미지가 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충실하게 해야 될 것은 법정투쟁인 거지 선거투쟁이 아니다. 민주당을 정말로 아낀다면 다른 길을 갔었어야 된다. 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